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기홍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님 모시고 재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식스센스라고요. 이 옛날 영화긴 한데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브루스 윌리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브루스 윌리스와 최기홍 교수님의 공통점 네. 뭘까요? 그 식스센스에 이제 브루스 윌리스가 이제 역할했던 그 전문가가 바로 임상심리 전문가예요. 직업이 공통점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임상심리 전문가고요. 네. 임상심리 전문가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요? 네, 그 임상심리는 심리학의 한 분과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의 이론, 뭐 행동의 원리, 학습 원리 이런 걸 이용해서요, 뭐 심리치료를 개발하거나 심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뭐 심리평가를 개발하고 또 이런 심리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정신건강의학과 거기에 가면은 이제 임상심 전문가들이 그런 심리 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 상담센터에서도 그런 심리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영화의 한 직업군으로 당당히 등장하는 이제 심리 치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찬찬히 짚어보겠습니다. 심리 치료와 심리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연구를 하신다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신과 치료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네,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주로 이제 전문의께서 그 생물학적인 이론에 기반해서 약물 치료를 중심으로 치료를 제공하고요. 우리 심리학자들은 행동 원리, 심리학 이론에 기반해서 비약물적 치료, 이러한 어떤 행동 치료나 심리 치료를 이제 제공하는 것을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하고 우리 이제 내담자, 우리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통 이제 심리학 하면은 심리 상담 쪽으로 많이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심리 상담에서 심리 치료의 영역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제 며칠 전에 화성에서 리튬 공장 화재도 있었고 네. 지난 10일에는 부안에서 지진도 있었어요. 네.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피해 트라우마를 겪으신 분들이 어떤 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인가? 그리고 그럼요. 실질적으로 심리 치료를 하셨는지 네.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네요. 네. 네.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은요.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라고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그 지원단에서 회의를 하고 긴급회의를 이제 실시하고요. 국가 트라우마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심리지원단이 여러 이제 심리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심리 서비스가 한 3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제공된다라고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급성기의 심리학적인 개입이고요. 그다음에 급성기를 지나서 한 1개월 정도 이후부터 3개월 사이에는 이제 우리 아급성기라고 하는데요. 아급성기, 급성기를 약간 지난 네. 그 아급성기의 심리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요. 그리고 3개월 이후에도 사실 재난 이후에는 지속적인 어떤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더 심층적인 심리 지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난이 발생한 그 상황에서는 아주 급성기적인 심리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심리적인 응급처치라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불안감, 혼란감, 두려움, 죄책감 이런 부분들을 좀 안정화하는 이런 것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좀 하고 여러 사회적인 정보, 심리학적인 정보 이런 부분들 제공해주는 어떤 정보 제공, 안정화해드리고 정상화해드리는 이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을 겪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PTSD라고 하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PTSD는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PTSD는 이제 한 1개월 정도까지는 저희가 진단을 잘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재난을 겪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감정적인 불안을 경험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거든요. 그런데 1개월 이후에도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고통감을 지속을 한다. 그럴 때 PTSD를 고려를 하고요. PTSD는 1개월 이후부터 한 6개월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는 더 이후에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재난을 경험하신 분들이 어느 순간에도 뭐 우울하고 잠을 못 자겠고 악몽 꾸고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 그러면 PTSD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전에도 이제 정신과 치료 영역하고 좀 구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약간 경계가 좀 모호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네. 보통 이제 정신과 치료하면은 이쪽 머리, 정신 쪽 생각이 나고 네. 심리 치료라고 하면 이제 마음 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이 두 개가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연결이 그렇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사실은 마음이든 뭐 머리든 다 뇌의 작용인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 같은 경우는 그 약물을 이용해서 우리 뇌의 어떤 불균형을 좀 잡아보려는 이런 어떤 치료를 하게 되는 거고요.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 뇌를 자극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극하는 뇌 부위가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부위도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우리 뇌를 자극해서 우리 뇌의 어떤 기능들이 좀 손상되거나 불균형이 이루어진 부분들을 다시 정상화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약물 치료와 심리 치료를 병행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이런 심리 서비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적이라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네. 네. 한국심리학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여기서 이 12구 이태원 참사 피해자 가족 네. 이분들도 치료를 하셨고 네. 또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들 치료도 네. 하셨어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이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 상담을 하고 계신지요? 그 12구 이태원 참사 때는 11월부터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긴급으로 전화선을 개통을 해가지고 급성기에 그런 심리적 응급처치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문제를 어떤 고통감을 호소하시는 분들한테 전화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3회기에서 한 8회기 정도까지 이렇게 심리 지원을 제공을 해드렸는데요. 그때 한 20대, 30대 분들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네. 또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셨고, 그때 오신 분들이 이런 어떤 참사에 대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이분들이 그런 유가족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울하고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악몽 계속 꾸고 그리고 죄책감이 굉장히 많이 시달리시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감, 두려움에 이제 휩싸인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심리 지원할 때는 그런 감정들을 이렇게 들어주고요. 그런 감정들이 느끼는 게 너무 당연한 반응이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감정을 벗어나기보다는 내가 그 감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처음에는 좀 고통스럽지만 그 감정들 들여다보고 나서 그 감정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메시지들을 내 삶에 통합하고 일상생활을 다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 심리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선 첫 번째 공감해주고 그다음에 마음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일상생활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가이드해 주시고 네네. 이렇게 요약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요약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분들이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주목해야 될 감정이 죄책감이거든요. 네네. 왜 죄책감을 느끼는 건지 좀 네. 궁금하고 이분들이 죄책감을 안 느끼게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가이드를 해주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런 재난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전쟁을 경험하는 거랑 비슷해요. 전쟁 상황이 딱 되면 내가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내가 혹시라도 잘못하는 게 있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모니터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빨리 파악해서 고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난이 발생하면 내 잘못이 꼭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잘못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이제 마음의 기제가.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경우 구체적인 정보들을 이렇게 파악하고 맞아 이건 내 잘못이야. 아니야 이것은 뭐 사회의 잘못이야.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등을 판단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 잘못이 맞아라는 죄책감에 그 일종의 루프에 이렇게 빠져들어가지고요. 네.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나를 계속해서 비난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스스로 침전하게 되겠군요. 그렇죠. 또 네. 우울증이 더 심화되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사회에서 격리되기 시작하고요. 네. 다 나를 뭔가
비난하는 것 같고 네.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심리지원팀이 갈 때는 그런 죄책감이 드는 것도 정상적인 반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거에 이제 구체적인 사건들을 보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시야를 이렇게 좀 확장시켜 드리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관점들을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감기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금방 낫잖아요. 네네. 그런데 심리치료 같은 경우는 약을 처방해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감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 그럼 혼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조금 더 장기적인 접근인 것 같아서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그 감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대증요법이라서 증상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고 결국엔 우리가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극복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심리 지원도 사실은 그 증상을 이렇게 바로 경감시켜 주는 전략들도 사용을 합니다. 뭐 내가 너무 고통감이 심해서 예를 들면 내가 자해나 뭐 자살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때 그런 고통감을 순간적으로 좀 낮춰줄 수 있는 기법들 이런 부분들 증상을 낮춰주는 기법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분들 안에 굉장히 뿌리 깊게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 감정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도망가야지 하는 그런 어떤 전략과 또 하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뿌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무능해, 나는 충분치 않아, 나는 가치가 없어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 있게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거든요. 심리치료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전략들이 이분이 만들게 되었을까라는 걸 서로 이해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공감도 일종의 네. 이런 작업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새로운 그런 전략 말고 나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전략을 이렇게 알아보는 일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뇌가 굉장히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부위가 예전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런 사건이 있어도 그런 생각이 있어도 전전두엽이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내 스스로 다양한 각도를 생각하게 되고요. 나에 대한 개념도 보다 좀 더 이렇게 통합적으로 부정적인 네.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부분도 이렇게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이제 심리 상담이나 심리 치료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재난뿐만이 아니라 네. 요즘에 우리 사회가 양극화 문제라든지 네. 사회 갈등이 심해지고 계급 간,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게 전 국민이 우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지 정부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사업이 네. 바로 이 마음 투자 네. 관련한 사업이라고 네. 들었거든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마음 투자 사업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네. 이번에 그 정신건강 혁신 사업을 이제 공표하면서 그 4대 사업 중에 하나가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에요. 지원 사업이 이번 7월부터 시작이 되고요. 다음 달부터? 네, 다음 달부터 네. 시작이 되고 올해까지 8만 명 대상으로 8회기까지 1인당 8회기까지 그 무료로 이제 64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이제 그거는 경제적인 어떤 부분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그리고 8만 명이 올해고요. 2027년까지는 100만 명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마음 건강이 힘드신 분들이 이제는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좀 비용 부담이 훨씬 적거나 없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8만 명하고 100만 명 네. 이 기준은 어떻게 자를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누가 이 서비스를 받는가? 대상이요. 대상이요. 네. 이 대상은 이제 그 우울감, 뭐 경도에서 중등도 정도에 해당되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혹은 자살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서비스의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많이 이제 힘든 상황이다 그러시면 우리 검색창에다가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렇게 치시면 사회보장정보원에 내가 거주하는 지역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상담센터나 병의원들을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가지고 받을 수 있는데 먼저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 상담센터 네. 혹은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뭐 위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이런 곳에 가시면은 그 지원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지원서를 받으셔서 우리 그 행정복지센터 있잖아요. 거기다 제출하시면 바우처를 발행을 해드리고요. 그걸 가지고 동네에 있는 그런 상담기관이나 병의원에 가셔서 그런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제도입니다. 네, 제가 아까 질문에 앞서서 사회적 양극화, 세대 간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사업 투자가 네. 진행이 됐다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네. 정말 그게 맞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사업까지 벌여야 될 정도로 네. 우리 사회가 심각한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현상에 대해서 좀 진단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릴게요. 아마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지난 한 17년 정도 계속 1위를 그렇습니다.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지금 청년 고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의 3, 4년 전보다 한 20만 명 이상 증가한 54만 명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고립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기후 변화도 굉장히 있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의 이슈들이 어떤 사인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들을 내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서울시에서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학술 용역 사업을 지원받아가지고 한 서베이가 있는데 네. 거기서 보니까 서울 시민 한 명당 평균 9건 정도의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해요. 시민 한 명당. 시민 한 명당 네. 평균 트라우마 개수가 네. 9개고요. 근데 그 9개가 2017년에 WHO에서 24개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한 거가 3.3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려 거의 3배에 달하는 정도로 우리나라 그러네요. 국민들이 네. 트라우마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마음투자 사업이 굉장히 시의적절한 어떤 지원이고 네. 앞으로 더 많이 확충되어야 될 이런 사업이다라는 것에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기후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그 폭염, 네, 그다음에 네. 불안정한 이런 자연재해, 네.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지진, 네. 이렇게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이 네. 이런 마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그 대상이 청년층에 많이 네네. 집중이 돼 있다. 네네. 자, 그러면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감은 이런 것들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청년들은 아무래도 뭐 취업에 대한 불안도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자신들이 이제 은둔하고 또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립되어 있고 은둔하게 되어 있고 사람들을 더 만나게 되고 이러한 어떤 악순환의 고리들이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고립감 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요. 아까 청년층뿐만이 아니라 장년층도 늘고 있다고 그럼요. 했습니다. 네. 네, 장년층은 어떤 불안,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있나요? 네, 뭐 트라우마는 지금 굉장히 다양한 트라우마를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장년층은 그 직장에서의 뭐 경험이라든지 직장 내의 트라우마들과 관련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의 뭐 이런 가족과의 어떤 뭐 이혼과 관련된 갈등, 뭐 폭력과 폭력에 대한 노출, 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계획, 뭐 직장에 대한 안정성 이런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불안이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센터장을 맡고 계신 게 마인딥 인지행동치료센터. 네, 맞습니다. 어떤 센터인가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 있다. 네. 예,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 마인딥 인지행동치료센터는 초기에 소개드린 임상심리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뭐 트라우마의 이슈가 있거나 뭐 부부 갈등이 있거나 청소년 문제가 있는 아동 청소년 문제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정신건강 관련된 상담 서비스, 평가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추리자면 몇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자기 감정을 사실은 감정의 고통감이 커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감정을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내가 불안을 느끼면 불안을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안한 거고 네. 또 내가 우울감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 게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고통이 느껴지면 이걸 느끼지 말아야지라고 막 억압하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감정을 직시하기를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감정이 느껴지는 게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그 서베이를 예전에 했었는데 우리 대학생들 MZ 세대 관련해서 네. 했을 때요. 저희가 그 65% 정도 되는 대학생들이 감정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호소했고요. 그 두려움을 호소한 정도는 서양의 그 대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컸고, 그리고 감정을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우울 불안감 높은 것도 그랬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음주 문제가 심했고 여성분들은 섭식, 식사에 대한 문제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아, 섭식이요? 네.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이런 쪽도 연결이 되는 건지. 네, 이제 다이어트, 건강한 다이어트도 있는데 네. 우리 섭식 장애라 그래가지고 섭식 장애. 네, 네. 극도로 식사를 안 하시거나 네네. 폭식을 하고 나서 구토를 해서 이렇게 체중을 유지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행동 패턴들을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치료 쪽 말씀도 나눠봐야 되겠는데 네. 이렇게 우울감, 그다음에 네.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지 못하는 분들을 어떻게 마주보게 하고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로 이끌어야 될지 네. 그 치료 방법 있다면 어떻게 하시는지. 네, 저는 주로 이제 인지행동 치료 기법을 활용을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우리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작업이 이분들이 왜 감정을 두려워하고 이분들이 왜 감정을 이렇게 억압하려고 하는지 그 전략이거든요. 이 전략이 도대체 어느 환경 속에서 만들어졌을지를 탐색을 같이 해가요. 그래서 어린 시절 혹은 트라우마 이런 경험들을 탐색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전략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거를 같이 이제 공유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내담자분들이 자신을 좀 이해하게 되고 비난보다는 좀 자신에게 친절하게 되는 그런 어떤 준비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 작업을 이제 마치고 나면 그러면 내 감정을 적극적으로 좀 돌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감정을 적극적으로 돌보기 위해서 내 감정을 이렇게 바라보는 방법,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감정 일기를 쓴다든지 이제 그런 이제 작업들을 하나하나 시작하고요. 우리가 이제 다시 행동들을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행동 활성화 뭐 기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기법을 또 활용하기도 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돌보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자신이 중요한 사회생활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적인 참사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사회적인 참사 부분도 네.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가 세월호 참사 10년이 되는 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세월호,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 들어갔는데 네. 아직도 이런 후진국형 참사가 발생할 수 있나라는 부분 때문에 그 참사의 유가족은 물론이고 네. 그 참사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네. 함께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마음을 다친 분들이 어떻게 치유가 돼서 일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이 트라우마 특히 재난의 희생자분들을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시각이 좀 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시각들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게 이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라우마 희생자 뭐 유가족 분들께 그런 지원에 있어서는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지원을 해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 트라우마는 초기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지연돼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괜찮아졌다 다시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런 트라우마 희생자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그런 어떤 관점으로 정신건강 정책과 제도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번에 세월호 특별법에서 의료비 지원을 5년 더 연장하는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일종의 그런 하나 일환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3년 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 그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극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때는 백신이 안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백신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코로나 하면은 좀 뭔가 저한테는 굉장히 걸리면 안 되는 네네. 아주 무서운 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예전에 알파벳 A, B, C, D, E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는데 네네.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각각의 의미와 상징성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런 코로나 하면은 딱 드는 감정들이 있는데 불쾌한 감정이거나 불안한 감정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어떤 신체적 반응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감정들을 불쾌하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 놓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감정들 이렇게 내가 인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A 뭐 이거는 우리가 영어로 awareness 해서 감정을 인식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게 된 행동 중에 충동이 있어요. 막 도망가고 싶고 뭐 어떻게 보면 술을 먹고 싶고 뭐 게임에 이렇게 몰두하고 싶고 이런 충동들이 있는데 그런 행동들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 비헤이비어에 이제 B를 따서 행동이라고 했고요. 그 행동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나한테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들어주는 행동도 있고요. 나 기분을 좀 이렇게 낮춰 이렇게 좀 다운하게 만드는 행동들이 있거든요. 그런 행동들 모니터링하고 세 번째는 이제 코핑이에요. 그래서 대처하는 건데 아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구체적인 어떤 사건,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진짜 이거를 지지해주는 구체적인 어떤 사실은 뭐지? 지지하지 않는 사건은 뭐지? 사실은 뭐지? 나는 어떤 행동들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그런 대처를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게는 일상생활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일상생활 회복할 때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5가지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가 잠자는 거고 두 번째가 식사하는 거고 세 번째는 사람 만나는 거고 그다음 네 번째는 신체 활동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무언가 새로운 걸 이렇게 배우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던 사람이 그런 일상을 다시 회복하는 단계로 이렇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아주 기본적이지만 네.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정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로 생긴 상처, 또 우울감, 이렇게 불안감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트라우마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재난이나 트라우마는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것이지만 또 한 번 닥치면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게를 지어주는 사건으로 생각하고 감히 그 마음의 무게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또 짐작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 그럴 때 우리 감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그냥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일종의 고통감을 가지고 다가와요. 이걸 좀 들여다봐줘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내 감정이 이렇게 막 힘들고 그러면요. 그거는 내가 정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구나라는 걸 인식해 주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우울하거나 불안한 감정의 고통은 결국은 마음이 우리에게 보내는 도움의 신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고 그럴 때에 지금 뭐 국가에서 하는 여러 사업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찾아서 내 마음을 케어하는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전 국민이 교수님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심리학부 최기용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